과장님이 제 책상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눈빛에서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요. 정은아, 사우디 프로젝트 지원할 사람 찾는데 갈 수 있어? 61살. 이 나이에 해외 현장이라니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 중동 건설 현장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난 지 3년. 빚은 아직도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고 집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안 가면 이 집은 무너질 겁니다. 급여는 지금보다 2배였습니다. 성과급도 별도로 준다고 했어요. 1년만 다녀오면 목돈을 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억. 빚을 갚고도 5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만 물었어요. 1억이라는 말에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잘 나가는 건설업체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부도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취업도 안 되고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저는 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61살의 해외 현장이라니.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벌지 않으면 이 집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출국 일주일 전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80살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셨어요. 아니, 정정한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강하셨죠.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며느리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 걱정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들을 혼자 두면 안 된다며 자기가 와서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30년 시집살이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시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아들과 단둘이 앉았습니다. 28살 아들. 대학 졸업하고 1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어요. 아들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 때문이 아니라고, 엄마가 하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가족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남편, 아들,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시누이는 45살인데 이혼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시누이가 웃으며 조카를 자기가 챙기겠다고 했을 때 제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에서 리야드까지 12시간.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61살의 해외 현장 근무라니.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벌지 않으면 이 가족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40도가 넘는 날씨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태우는 것 같았어요.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컨테이너 숙소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곳이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살 곳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냉장고.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으로는 끝없는 사막만 보였습니다. 짐을 풀며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3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잘 도착했냐는 말만 하고 곧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은아,
돈은 사람 얼굴을 바꾼다. 조심해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도장은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 왜 갑자기 그 말들이 떠오를까요? 예감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6시 출근. 현장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일했어요. 예순한 살 몸에는 너무 가혹했죠.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볼 때마다 다짐했어요. 1년만 버티자. 1억만 모으자. 그럼 빚도 갚고 아들 취업 자금도 마련하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다고요. 일주일 후 첫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600만 원.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2배였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생활비로 쓰라고요. 빚 이자 내고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답장은 짧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상통화로 집안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에 새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는 없던 거였죠. 남편은 고장나서 할 수 없이 샀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2달째 시어머니가 자주 보였습니다.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배경에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아들 혼자 있으면 안 된다며 와서 밥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왠지 찜찜했습니다. 3달째 시누이도 자주 보였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조카를 잘 챙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 모습은 잘 안 보였습니다. 방에만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들과 단둘이 통화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넉 달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요. 백화점, 식당, 카페.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집에만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지? 남편에게 물었지만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만 200만 원이 나갔다고 하자 시어머니 옷을 사드렸다고 했어요. 효도 차원에서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막에서 목숨 걸고 번 돈으로 시어머니 옷을 사다니요.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옷 하나 사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돈은 사람 얼굴을 바꾼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 도장은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다. 제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불안함만 커져갔습니다. 5달째 현장 일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61살 몸은 비명을 질렀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펴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깼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얇은 컨테이너 벽 너머로 동료들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약을 먹고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쓰러지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가족이 무너지니까요.
숙소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매일 같은 메뉴였어요. 카레, 닭고기, 밥.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면 일을 못하니까 한국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심지어 라면도요. 저녁 9시, 한국은 새벽 3시였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가족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받았는데 배경이 이상했습니다. 거실이 아니라 바깥 같았어요. 새벽인데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부도 이후로 친구들을 안 만났었는데요. 부끄럽다고 했었는데요.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이상했어요.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다음 날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받았는데 배경이 시끄러웠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라고 했지만 사람들 웃음소리 같았어요. 거기 누구 있냐고 물었더니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고 했습니다. 둘 다요. 밥 해주러 왔다고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찜찜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우리 집에 있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6달째 성과급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액을 남편에게 보냈어요. 빚 갚으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동생이 카페를 하려는데 도와줄 수 있냐고요. 3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빚도 아직 5천만 원이나 남았는데 무슨 카페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물어본 거라며 화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었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사막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시누이 카페를 도와달라니요.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의견도 묻지 않고 시누이와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였어요. 저녁에 아들과 통화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걸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랑 고모가 자주 온답니다. 거의 매일이요. 밥 해주러 오는 것도 있지만 엄마 카드를 쓴답니다. 백화점도 가고 식당도 가고요. 자기도 따라가라고 하는데 안 간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말렸어야 하는데 못 말렸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살 아들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에서 얼마나 작아졌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니라고, 내 잘못 아니라고 엄마가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하죠? 여기는 사우디고 집은 한국인데요. 전화를 끊고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상한 게 너무 많았어요. 백화점 명품관, 고급 식당, 미용실.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제가 보낸 생활비 500만 원 중 대부분이었어요. 생활비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생활비가 아니었어요. 사치였습니다. 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에게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왜 필요하냐고요? 확인하고 싶어서라고 했더니 그냥 생활비로 쓴 거니 확인할 거 뭐 있냐고 했어요. 그래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내겠다고 했지만 영수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영수증은 언제 보내주냐고요. 깜빡했다며 버렸나 보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거짓말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기는 사막 한가운데고 저는 매일 15시간씩 일하는데요. 7달째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신우이가 보였어요. 뭔가 옷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소파에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신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보낸 돈으로 옷을 좀 샀다고요. 오빠가 사주더라고요. 제가 보낸 돈으로, 제가 사막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신우이가 명품을 샀다니요. 남편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냐고, 빚이 5천만 원이나 남았는데 동생한테 명품을 사주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했어요. 동생이 힘드니까 기분 전환 시켜주려고 그런 거래요. 200만 원짜리 가방이 그 정도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번 돈 맞지만 가족끼리 그렇게 계산하고 사냐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숙소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동료들이 들을까봐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8달째 몸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바닥으로 기어서 내려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수술하면 일을 못하니까요.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가족이 무너지니까요.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하루에 6알씩 먹었어요.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누우면 허리가 아파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잤습니다. 고개를 책상에 대고요. 그날 남편과 통화했습니다. 민우 좀 바꿔달라고 했지만 애는 없다고 했어요.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보내줄 수 있냐고요. 모자란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지금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고 있다고, 약값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많이 아프냐고요. 응, 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럼 푹 쉬라고 했어요. 자기는 바쁘니까 끊겠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허리가 아프다는데도 그냥 끊더군요. 걱정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돈을 버는 기계일 뿐이라는 걸요. 아내가 아니라 ATM이었습니다. 9달째 집에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는데 거실 인테리어가 바뀌어 있었어요. 벽지가 새 것이었고 소파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좀 낡아서 바꿨다고 했어요. 얼마 들었냐고 물었더니 적당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000만 원이 들었어요. 제가 보낸 생활비로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고생 많다고요. 자기들이 여기서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요. 지키고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이 집을 차지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0달째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급여 계좌를 바꿨어요. 남편이 모르는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요.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저장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했어요.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사에 요청하면 다 나오더군요. 백화점, 고급 식당, 명품관. 날짜별로, 금액별로, 장소별로 정리했습니다.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USB에 저장했어요.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냈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돈은 사람 얼굴을 바꿨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도 맞았습니다. 도장은 함부로 찍으면 안 됐어요. 저는 이제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할지 알았습니다. 11달째,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최근 6개월간 사용 내역을 이메일로 받았어요. 밤마다 숙소에서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동료들이 다 잠든 새벽 1시, 2시에 혼자 앉아서 숫자들을 들여다봤어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6개월간 카드 사용액이 2,500만 원. 한 달 평균 4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보낸 생활비가 500만 원인데 거의 전부를 쓴 겁니다. 항목을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600만 원, 고급 식당 400만 원, 미용실 200만 원, 의류 300만 원, 가전제품 500만 원. 생활비가 아니었어요. 사치였습니다. 아니, 사치를 넘어서 제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겁니다. 영수증을 세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카드사에 요청하면 상세 내역을 다 보내주더군요. 그 안에 신우이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우이 카드도 제 남편 계좌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저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카드는 언제 연결됐냐고 물었어요. 6개월 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온 지 한 달 만에 연결된 거였어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제가 떠나자마자 신우이 카드를 연결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사용처별로. 인쇄도 했어요.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로 밤새 100장이 넘는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 의류비 400만 원, 신우이 명품 600만 원, 가족 외식비 400만 원, 인테리어 1000만 원, 총 2,400만 원. 제가 1년 가까이 사막에서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분의 1이 이렇게 새어나간 겁니다.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다고요. 남편이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동생 카드 왜 우리 계좌에 연결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동생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려고 했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생 도와주려고 내 돈을 600만 원이나 썼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라고요. 부부가 그렇게 계산하고 사냐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부부가 계산하고 사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빚쟁이라고요. 5천만 원 빚이 아직 안 갚였다고요. 그런데 동생 명품 사주고 고급 식당 데려가고 그게 맞는 거냐고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야박하다고요.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가족. 그 말이 또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저는 지금 사막에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좋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생활비 줄이겠다고요. 한 달에 300만 원만 보내겠다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빚 갚아야 한다고요. 우리 이자만 해도 1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리고 나도 여기서 병원비 들고 약감 들고 돈이 필요하다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300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요. 사치만 안 부리면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기가 여기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힘들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다고요. 아니,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다고요. 근데 참고 있다고요. 우리 빚 갚으려고요. 근데 당신은 뭐 하냐고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내가 번 돈으로 동생 명품 사주냐고요. 남편이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300만 원만 보내겠다고요.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매달 보고하라고요. 영수증이랑 함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미쳤냐고요. 생활비를 줄인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지금 빚이 많다고요. 절약해야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절약은 무슨 절약이냐고요. 우리 아들 굶어 죽으라고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300만 원이면 충분히 산다고요. 시어머니가 욕을 했습니다. 사위 집안도 아니면서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냐고요.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신우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오빠가 얼마나 힘든데 생활비를 줄이냐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습니다. 이틀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엄청 화나셨다고요. 사과하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내가 사과를 하냐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활비 줄인다고 해서 어머니가 서운해 하신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한테 드리는 용돈 줄인 거 아니라고요. 우리 생활비를 줄인 거라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밥 해주시는데 그것도 다 돈 드는 거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안 오시면 된다고요. 당신이 해먹으면 되지 않냐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알았다고요. 자기는 어머니한테 가서 살겠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야박하게 나오면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 간다고요? 그럼 아들은 어떡하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집 간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아까 짐 싸서 나갔다고요. 자기는 여기 있겠다고요. 괜찮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엄마 때문이라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엄마가 잘한 거라고요. 자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할머니랑 고모가 너무 심했대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했대요. 편의점인데 자기도 이제 돈을 벌겠대요. 엄마 혼자 고생하게 할 수 없다고요. 자기도 이제 어른이라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8살 아들이 너무 기특했어요. 열이틀 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사과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이혼하자고요. 나도 이제 지겹다고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진심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진심이라고요.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요. 내가 귀국하면 바로 처리하자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미쳤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고요. 이제야 정신 차린 거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급여 계좌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 은행, 새 통장.
남편이 절대 모르는 곳으로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옮겼습니다. 7천만 원. 11달간 모은 돈이었어요. 이걸로 빚을 갚고 아들 취업 자금을 마련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영수증 사본. 모든 증거를 USB 2개에 담았어요. 이혼 재판에서 필요할 테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제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보여줄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도장은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도장을 함부로 찍지 않을 겁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도 신중하게, 당당하게 찍을 겁니다. 11달 만에 귀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성과급이 들어왔습니다. 1천만 원. 1년간 제가 번 돈은 총 9천만 원이었어요. 목표했던 1억에는 조금 모자랐지만 충분했습니다. 빚을 갚고도 4천만 원이 남았으니까요. 귀국 한 달 전 영상통화로 아들과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입은 옷이 낡았어요. 티셔츠가 해졌고 색이 바랬습니다. 목 부분이 늘어나 있었어요. 머리도 길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은 넘게 자란 것 같았어요. 미용실에 가지 못한 게 분명했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볼이 쏙 들어가 있었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옷도 제대로 못 사 입고 미용실도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시누이는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다니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새 옷 안 샀냐고요. 아들은 괜찮다고 했어요. 이거 입을 만하다고요. 머리는요? 돈 아껴야 한다고요. 괜찮다고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에게 엄마가 돈 보내줄게요.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아니래요. 자기는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고 있대요. 괜찮대요. 통화를 끊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아들은 낡은 옷을 입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시누이는 2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고급 식당에서 밥을 먹고 명품 옷을 입고 다녔다니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달 후에 귀국한다고요. 이혼 서류 준비해 놓으라고요. 변호사 선임했다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 이혼할 거냐고요. 후회할 거라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신 차리래요. 이혼이 뭐냐고요. 우리 아들 버리고 혼자 살 거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결정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그러냐고요. 61살이 이혼하면 어떻게 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시어머니가 욕을 했습니다. 너무한다고요. 정말이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드님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지쳤다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지쳤다고요? 너가 뭐가 지쳤냐고요. 돈이나 열심히 벌어오라고요. 그 말에 제 인내심이 끊겼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번 돈으로 신우 명품 사주고 고급 식당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냐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다 있다고요. 이혼 재판에서 다 제출할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시누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해 아니라고요. 증거 다 있다고요. 법정에서 보자고요. 신우이가 연속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자기가 사과하겠다고요. 제발이라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귀국 2주일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극단적인 건 당신이었다고요. 내가 번 돈으로 동생 명품 사주고 집 인테리어 하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미안하다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진짜라고요. 앞으로는 당신 말 다 듣겠다고요.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우리 30년 살았다고요. 그 세월이 아깝긴 하다고요. 근데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요. 남편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 1년간 내가 사우디에서 죽어라 일할 때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냐고요.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고 했냐고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고요. 당연한 듯이 돈만 받았다고요. 그게 부부냐고요. 그게 가족이냐고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존중받고 싶다고요. 나도 사람이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통화했습니다. 엄마 결정 괜찮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한 거라고요. 자기도 엄마 편이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취업됐대요. 정말이냐고 물었더니 네, 중소기업인데 다음 달부터 출근한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엄마를 도울 거래요. 엄마 혼자 고생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아빠랑 안 살 거래요. 자취할 거래요. 월세 방 알아봤대요. 회사 근처에요. 제 월급이면 충분하대요. 아들이 컸습니다. 제가 없는 1년 사이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귀국 일주일 전 모든 짐을 챙겼습니다. 1년간 사용했던 물건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약 봉지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1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고생했다고 잘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리야드에서 인천까지 12시간. 1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구나. 61살에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번 돈을 제가 쓸 수 있으니까요.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돈은 사람 얼굴을 바꾼다고요. 맞았습니다. 돈은 정말로 사람을 바꿨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모두 제 돈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 도장은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도장을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를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년 만에 한국이었어요. 게이트를 나서는데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 키가 더 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꼭 안았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엄마가 미안하다고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없다고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네, 엄마, 저도 엄마 옆에서 잘할게요. 우리는 손을 잡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12월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귀국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1년간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사우디에서의 고생,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횡포.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참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시누이 명품을 사주고 집 인테리어를 하고 고급 식당을 다니고 정작 제 아들은 낡은 옷을 입고 미용실도 못 가고 편의점 알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냐고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영수증 사본. 1년간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배우자가 혼인 중 재산을 부당하게 소비한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제가 번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했어요. 특히 1년간 해외 근무로 모은 돈은 거의 전액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던 통장을 정리했어요. 새 통장을 만들고 모든 돈을 옮겼습니다. 7,500만 원. 1년간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빚을 갚았습니다. 5천만 원.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이었지만 저는 제 돈으로 갚았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남편과는 빚으로도 연결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은 2,500만 원. 당분간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사흘째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다고요.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앞으로 안 보낸다고요.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일하면 된다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그러냐고요. 59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61살에 사우디 갔다고요. 당신도 할 수 있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는지 당황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미쳤다고 했어요. 생활비를 안 보낸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혼 절차 들어갔다고요.
생활비 보낼 의무 없다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의무라고요?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시어머니가 욕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돈이나 벌어오고서는 이제 와서 이혼이라고요? 너무한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돈으로 신우 명품 사주신 거 다 안다고요.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냐고 더듬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카드 내역 다 있다고요. 영수증도 확보했다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아들은 이제 제가 키운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제가 살기 시작한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역세권이라 아들 출퇴근도 편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볼 일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라고요.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 없다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러려고 1년 동안 돈 번 거냐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요. 나 이러려고 1년 동안 죽어라 일했다고요. 당신한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으려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용이라고요? 자기는 제 남편이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면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고요. 당신은 나를 ATM으로만 봤다고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욕을 하며 돌아갔어요. 2주일 후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눈을 흘겼어요.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양측 다 왔다며 이혼 사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배우자와 그 가족의 재산 낭비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재산 낭비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판사님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저는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했어요. 1년간 제가 보낸 생활비는 6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2,500만 원이 명품, 고급 식당, 미용실 등에 사용됐다고요.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신우이 명의 카드가 제 계좌에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그 카드로 600만 원이 사용됐다고요. 신우이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사이 집 인테리어에 1,000만 원이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요. 판사님이 남편을 봤습니다.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가족끼리 도와준 거라고 했어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원고의 동의를 받았냐고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요.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겠다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보래요. 이혼하면 나도 손해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손해봤다고요. 1년 동안요. 시어머니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요. 제 인생 이제 제가 살겠다고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조퇴하고 온 거였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됐다고요. 엄마가 이길 것 같다고요.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법원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다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오히려 배웠대요. 돈의 무서움을요.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절대 엄마처럼 안 살겠대요. 제 아내한테 잘하겠대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요. 그날 저녁 새 집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하지만 행복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습니다. 61살 늦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그 사이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였어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제가 번 돈이었어요. 당당했습니다. 사우디에서처럼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됐고 매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마트 동료들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 사업 실패, 자식 뒷바라지, 노후 대비. 저와 비슷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사연을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휘둘린 경험, 남편한테 무시당한 경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당당하게 싸우라고요. 그게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다고요. 재산 분할 5대 4로 하고 위자료는 포기하자고 하더래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절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7대 3 원한다고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7대 3이라고요? 조금 과한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하지 않다고요. 제가 1년간 모은 돈이 7천만 원이라고요. 그 돈은 온전히 제 거라고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고요. 전달하겠다고요. 이틀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미쳤냐고요. 7대 3이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기도 30년 함께 산 남편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30년이라고요? 그 30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냐고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부도 났을 때 내가 버텼다고요. 빚 내가 갚았다고요. 사우디까지 가서 돈 벌어왔다고요. 근데 당신은 뭐 했냐고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내 돈으로 동생 명품 사줬다고요. 남편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요. 법정에서 보자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마트였어요.
퇴근 시간을 기다렸나 봅니다. 저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 없다고요. 신우이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이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신우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트 뒤편 주차장이었어요. 손님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진짜 잘못했대요. 오빠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욕심을 부렸대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부담이라고요? 그게 부담이에요? 600만 원이요?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대요. 자기가 너무 철없었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냐고요. 신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오빠 용서해달래요.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한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힘들다고요? 나는 1년 동안 사막에서 죽을 뻔했는데 오빠는 지금 힘들다고요? 신우이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됐다고요. 이제 그만 가라고요. 나도 일해야 한다고요.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트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이가 뒤에서 울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남편과 변호사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없었어요. 오지 말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판사님이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원고 측부터 하라고요. 저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1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며 7천만 원을 모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피고와 피고, 가족은 원고가 송금한 생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요.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카드 내역, 영수증, 통화 녹음,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여동생 명의 카드가 원고 계좌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600만 원이 명품 구매에 사용됐다고요.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남편 변호사를 봤어요. 피고 측 반론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30년간 원고와 함께 가정을 꾸렸다고 말했어요. 일시적인 재산 사용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냐고요. 남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가족 간의 일이래요. 법적 문제가 아니래요. 판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사용한 것은 법적 문제라고요.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겠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인정한다고요. 재판 이혼으로 진행하겠다고요.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 6.5대 3.5. 위자료 500만 원. 제가 사실상 승리한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거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했다고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자기는 제 남편이라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니라고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조퇴하고 온 거였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겼다고요.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축하한다고요.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였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단 쉬고 싶다고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월급 받으면 엄마한테 용돈 드리겠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래요. 내 돈 모으라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래요.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대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아들을 키운 게 자랑스러웠어요.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끝난 겁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재산 분할로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500만 원까지 합쳐서 총 5천만 원. 제가 1년간 모은 2,500만 원과 합치면 7,5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20평 아파트, 아들과 함께 살 집이었어요. 역세권이라 아들 출퇴근도 편했고 제가 일하는 마트도 가까웠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이 도와줬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새 가구도 샀습니다. 침대, 책상, 식탁. 간단하지만 깨끗한 것들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 출발이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61살에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제 인생. 두렵지만 기대됐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하신 말씀.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어요. 돈은 사람 얼굴을 바꿉니다. 도장은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대로 살 겁니다.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이혼 확정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마트 일은 계속했어요.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가끔 차를 마셨어요.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60대는 인생의 황금기래요.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보낸 세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시간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은 회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내 돈 모으라고요. 나중에 결혼 자금 만들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50만 원이라도 받아달래요. 자기 자존심이라고요.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한 번만 만나자고요. 할 얘기가 있다고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할 얘기 없었으니까요. 이틀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요. 사과하고 싶다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자고요. 카페에서요. 사흘 후 약속한 카페에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수척해 보였습니다. 3개월 사이 많이 늙은 것 같았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진심으로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당신을 ATM으로만 본 것 같다고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안다고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요. 마트에서 일하고 아들이랑 함께 살고 있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잘 크고 있다고요. 자기도 가끔 연락한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아빠랑 연락한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래요. 아들이 먼저 연락한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우가 좋은 아이래요. 자기한테도 실망했을 텐데 그래도 연락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착했으니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얘기 들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셨대요. 혼자 사시기 힘드셔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강하셨던 시어머니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놀랐대요. 근데 어머니가 원하셨대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으시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동생도 이제 일 시작했대요. 편의점이래요. 저는 물었습니다. 카페는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했대요. 돈도 없고 자기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까요.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요즘 배달 일한대요. 배달 대행이래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대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59살에 배달 일을 하고 있다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할 만하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돈 버는 게 어떤 건지 알았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우디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안돼요. 정말 미안하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서 뭐 하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하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한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요. 우리 인생은 이제 다른 길이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랑 연락한다고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래요.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실까 바래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다고요. 아빠는 아빠니까요. 연락해도 된다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반성하고 계시대요. 요즘 배달 일하시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용서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용서는 했다고요. 근데 다시 함께 살 수는 없다고요. 그건 다른 문제라고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대요. 한 달 후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요양원이었어요.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80이 넘으셨으니 당연했죠. 저를 보자 놀라셨습니다. 왜 왔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문안 인사드리러 왔다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대요. 자기가 잘못했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대요. 미안하대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요. 다 잊었다고요. 시어머니가 우셨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후회된대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면 겸손해지는구나.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평온한 생활이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저는 동료들과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25살 간호사였어요. 밝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예의 바르고 똑똑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생각 있냐고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직이래요. 좀 더 준비하고 싶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라고요. 여자친구가 가고 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배웠대요.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뭘 배웠냐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존중해야 한다는 거래요.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동반자로 봐야 한다는 거래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6개월 후 아들이 청첩장을 가져왔습니다. 결혼한대요. 저는 축하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래요. 가족들만 모여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빠도 오냐고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빠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결혼식 날 작은 식당을 빌렸습니다. 양가 가족들만 모였어요. 20명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수척했지만 정갈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서먹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도 왔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입장했어요.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주례 없이 진행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을 약속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겠다고요. 어려울 때 함께 하겠다고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같은 약속을 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피로연이었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민우 잘 키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라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아빠도 아빠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까이 가자 손을 잡으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요. 민우를 잘 키워줘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다고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다고요. 시어머니가 우셨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아들은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63, 제 나이였습니다. 이혼하고 새로 시작한 지 2년. 저는 잘 살고 있었어요. 마트 일은 계속했습니다. 동료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가끔 여행도 다녔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요.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가끔 연락했습니다. 안부를 물었어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관계였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평온하게 지내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뵀어요. 과일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누이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끔 연락이 왔어요. 안부를 물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3살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주름이 늘었습니다. 흰머리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잘 살았어. 61살에 사우디로 가서 돈을 벌었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 돈으로 가족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싸웠어요. 당당하게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혼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돈은 사람 얼굴을 바꿨어요. 아버지 말씀도 맞았습니다. 도장은 함부로 찍으면 안 됐어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중하게, 당당하게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63, 아직 젊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었어요. 저는 그 20년을 제대로 살 겁니다. 당당하게 존중받으며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1살에 해외로 나가 1년을 버텼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시누이는 명품을 샀고 집은 인테리어를 했지만 정작 제 아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61살에 사우디로 갔고 62에 이혼하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작하고 싶을 때가 바로 적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진짜 가족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희생을 알아줍니다. 당신을 ATM으로 보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하세요. 저는 증거를 모았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카드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모든 걸 기록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당신의 노동과 희생은 가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용기와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